가난했던 선비가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홀몸으로 한양에 올라와 미남계로 여성들을 꼬셔 성공을 이뤄낸 선비의 야심찬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영남에 어느 가난한 선비 영딸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거의 해마다 태어나는 아이들로 인해 입은 늘어났지만 그의 가족은 늘 배고픔에 굶주렸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픔을 참지 못해 자주 울었고 그런 가족들을 바라보며 영딸은 애간장이 탔습니다. 밤이면 촛불 하나 켜놓고 책을 읽으며 공부를 이어갔지만 그마저도 양초마저 떨어지면 밝은 달빛에 의존의 눈을 비비며 글을 읽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밤늦도록 공부하고 다음 날 해가 뜨면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영달은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소? 내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는데 당신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내가 생각한 방법을 따라줄 수 있겠소? 아내는 남편의 말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 가족을 위한 것이라면 당신의 뜻에 따르겠어요. 그럼 내 계획이 있으니 나 없는 동안 힘들겠지만 친정집에 가서 아이들 잘 보살피며 몇 년만 고생하고 기다려주시오. 네, 알겠어요. 당신 뜻에 따르겠어요. 아내가 수긍하자 다음 날 영달은 아내와 아이들을 둔 채로 홀로 쓸쓸히 집을 나서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허기를 견뎌야 했던 험난한 상경길이었으나 영딸은 고향에 남겨둔 아이들과 아내를 떠올리며 인내에 인내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한양에 당도하였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영딸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찾기 위해 벼슬아치들을 물색하였고 마음에 드는 적당한 대감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영달의 눈에 띈 대감집은 청렴하면서도 명망이 높은 한 사대부의 양반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선 대감집으로 입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동안 머물 곳도 필요했지요. 가진 돈은 없고 한양에 아는 사람도 없으니 우선 주막에라도 가서 허드렛 일이라도 도와주며 머물 생각에 규모가 조금 큰 주막을 찾아 나섰답니다. 저기 주인장 계십니까? 무슨 일이시오? 손님이신가? 아닙니다. 제가 손님이라면 좋겠지만 사실 돈도 없고 머물 곳도 없는 처지라 염치 없지만 주막에서 허드렛일이라도 도우며 며칠만이라도 지낼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겠다고? 옷차림을 보니 평소에 이런 일을 해본 사람 같진 않은데 어디서 온 누구요? 저는 영달이라 합니다. 한때는 글 공부하던 선비였지만 지금은 한양에 볼 일이 있어 왔는데 머물 곳이 마땅치 않은지라. 흠선비라. 그럼 글 공부만 했겠구먼. 허드렛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소. 예, 주인자. 무엇이든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이지. 숙식만이라도 제공해 주신다면 감지덕지합니다. 식사만이라도 주시면 잠은 부엌에서 자도 괜찮습니다. 이슬만 피하면 되니까요. 주막 주인은 영달의 말에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마침 잘 되었구먼. 곧 과거가 치러질 상황이라 주막에 사람이 몰려들어 정신이 없던 차에 일손이 필요했소. 어디 한번 일을 시켜보고 결정하겠소. 마침 오늘 저녁에 쓸 장작이 떨어졌으니 장작을 패는 것부터 해보시오. 영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장작이라면 얼마든지 팰 수 있지요. 주막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선비라면 글만 읽고 힘도 없을 거로 생각하는데 당신은 힘 좀 제대로 쓸 것 같아 한번 시켜보는 것이오. 제가 비록 선비였으나 농사일도 해봤고 나무하는 일도 해보았습니다. 힘 쓰는 것이라면 자신 있습니다. 영달은 장작더미로 다가가 도끼를 집어들었습니다. 능숙한 손길로 장작을 하나하나 패기 시작하는데 그의 움직임은 거침없었고 순식간에 장작더미가 줄어들었습니다. 주막 주인은 그런 영달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주막 주인은 거한 밥상에 술까지 차려 자기 방으로 들어가 영달을 불렀지요. 오늘 일하는 모습을 보니 힘 좀 쓸 줄 아는 양반 같으니 당분간 이곳에서 나를 도와주면 좋겠구먼요. 그리고 내 방이 보다시피 이렇게 넓어 혼자 쓰기 적적했는데 선비님과 함께 쓰면 안락하고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겠소?
일 시키면서 부엌에서 쪽잠을 자게 하는 건 영 신경이 쓰여서 말이지요. 주막 주인은 은근히 영달의 마음을 떠보았지요. 아이고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이놈 바깥일도 잘하지만 밤에 일도 잘하는지라 한번 써보시면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하여 넉살 좋고 허우대 좋은 영달은 그날로 주막집 방으로 입성하여 주모를 구워 삶게 되었지요. 그리고 틈나는 대로 의지처로 삼을 대감댁과 교류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며칠을 그 집 밖에서 서성이고 안을 들여다보면서 양반의 집 안을 염탐하면서 방도를 찾아보았지요. 그 방법을 고민하던 중 영달은 그 집의 여종을 떠올렸습니다. 여종은 얼굴이 못생겨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시집을 가려 해도 누구도 데려가지 않는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영달은 여종을 통하면 양반가와의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습니다. 먼저 영달은 여종에게 계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였습니다. 안녕하시오. 저는 이 집 주변에서 일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여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불러주시오. 여종은 차림새도 허름하고 시골에서 막 올라온 듯한 남루하고 초췌한 사람이 자신에게 말 붙이는 것이 마땅치 않아 쌀쌀맞게 사붙였습니다. 필요 없으니 얼쩡거리지 말고 어서 저리로 가세요. 여종은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아보지 못한지라 영달의 접근이 어색하여 화들짝 놀라 자신도 모르게 그만 쌀쌀맞게 대했던 것입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오는 나무 없다고. 한 달이 넘게 지속되는 영달의 관심에 여종도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니 할 일이 그렇게나 없소? 왜 그렇게 이 집에서 얼쩡거리는 것이요? 내 듣자 하니 아가씨 이름이 춘심이라 들었는데 춘심이가 마음에 들어 그러지요. 춘심은 영달의 너스레에 얼굴을 붉히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후로 춘심은 영달에게 이것저것을 시키기 시작하였지요. 마침 이 집에는 늙은 하인들만 있어서 춘심이 힘든 일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 보니 젊고 힘센 영달의 관심은 춘심에게는 반가운 일손이었지요. 더구나 춘심을 좋아한다니 춘심은 영달에게 설레는 마음마저 느끼게 되었지요. 영달 씨, 오늘은 물 2동이 깊고 쌓여있는 장작을 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영달은 열심히 일을 하였지요. 춘심이 시킨 일은 다 하였으니 또 할 일이 있으면 말해주시오. 오늘은 그만하여도 됩니다. 이거나 먹고 가세요. 하면서 찬밥을 차려주기도 하고 어떤 날은 누룽지 한 덩이씩 주기도 하였지요. 그런 날이 지속되자 여종과의 관계가 점차 가까워지고 춘심은 점점 호감을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못생겨서 누구에게도 관심을 받지 못했던 춘심은 이렇게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고 도와주는 영달을 마음속으로는 흠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속내를 알아차린 영달은 춘심을 자기 여자로 만들기로 결심하고 어느 날 깊은 밤중에 춘심의 방으로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춘심이나요. 잠결에 화들짝 놀란 춘심은 내심 영달을 기다렸지만 그래도 조금은 튕겨야 할 것 같았지요. 아니 이 야심한 밤에 어찌 들어왔단 말이요? 내 머물던 주막에서 쫓겨나게 되었소. 노자가 떨어져 이제는 잘 곳이 없게 되었지 뭐요. 이 엄동설 안에 밖에서 잤다가는 얼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춘심이 방에 들어왔다오. 춘심은 머뭇거리며 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하였어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밖에서 자라고 내보낼 수도 없고 그간의 정을 생각하여 이불 한쪽 내어줄 터이니 편히 자시오. 고맙소. 춘심의 이불 한쪽을 덮으며 영달은 은근히 춘심 곁으로 몸을 돌리니 춘심이 가만히 있는지라 이번엔 잠결인 척하고 다리 하나를 춘심에게 걸치니 춘심이 아무 반응도 없자 영달은 불뚝 솟은 몽둥이를 춘심의 은밀한 부분에 쑥 밀어넣자 이미 옹달샘이 되어 있던 춘심은 천천히 파도 타기를 시작하였고 서로의 장단은 밤이 새는 줄 모르게 깊어만 갔지요. 춘심이도 내게 홀랑 넘어왔구나.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영달은 춘심에게 혼이 날 것을 제안했고 이런 영달의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없는 춘심은 그렇게 영달과 부부가 되었습니다. 영달은 춘심과의 결혼 후 주인 대감을 뵙고 춘심의 남편임을 말하고 자신이 집 안 청소를 맡겠다며 자청하였습니다. 영달은 먼저 집 안 구석구석 청소는 물론 집안의 일들을 알아서 척척 말끔히 잘 해냈습니다.
대감집 머슴들은 늙어 쇠약해진 영감들만 있어서 일처리들이 느릿느릿한 데다가 설렁설렁 일하는 모습을 대감은 못마땅하게 생각하던 차에 영달의 부지런하고 꼼꼼한 일처리는 주인 대감과 그 가족들에게 믿음직한 신뢰와 호감을 주었습니다. 집안일에 신임을 얻은 영달은 안팎의 심부름도 도맡았지요. 대감의 바깥 심부름은 물론 소장료를 받아오는 일도 그의 몫이 되었답니다. 영달은 사람 다루는 솜씨도 뛰어나 농민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여 해마다 밀리고 또는 안 주기도 하던 소작인들의 소장료를 무리 없이 잘 받아내기도 하였습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이 그의 손을 거치며 원활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며 영달은 주인 대감의 집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감이 나란 일을 마치고 귀가하여 조용히 그를 불러 물었어요. 너는 누구이며 이름이 무엇이고 예전에는 어디에서 살았느냐? 라고 묻자 영달은 이렇게 속였습니다. 소인은 함경도에서 온 이름은 영달입니다. 어렸을 때 그를 익혀 제법 할 줄 알았으나 가난에 찌들어 여기저기 떠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가 글을 배워 읽고 쓸 줄 알면서도 남의 집에서 마당이나 쓸고 허드렛 일이나 하고 있으니 억울한 생각도 들었겠구나. 이제부턴 대청으로 올라와 먹을 갈고 붓을 닦는 일을 맡도록 하거라. 그렇게 대감으로부터 신뢰를 얻은 영달은 먹과 붓을 줄 수 있는 서기 역할을 맡게 되었지요. 영달은 모든 일을 정확하고 빈틈없고 거침없이 해냈습니다. 대감은 영달을 완전히 믿게 되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대감은 평안도 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대감은 영달을 데리고 가서 금전 출납을 포함한 여러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영달은 대감의 집무실을 정리하고 장부를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지요. 그는 대감이 청렴하고 근검한 성품이어서 감사로서의 직책을 누구보다 잘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대감에게 누가 되지 않게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게 처리해 나갔답니다. 영달은 대감의 명령을 받들어 세금 징수와 소장료 관리를 철저히 하였지요. 감사의 통치 아래 평안도는 점차 평안해졌고 나날이 번창해 나갔습니다. 영달의 일처리는 깔끔하고 효율적이어서 대감은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지요. 어느 날 대감은 영달을 불러 칭찬했습니다. 그대의 수완이 참으로 뛰어나구나. 덕분에 평안도의 행정이 아주 원활히 돌아가고 있구나. 영달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모두 대감의 높은 은혜로 배불리 평안히 살고 있으니 소인은 소명을 다할 뿐입니다. 감사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돌아갈 때가 가까워지자 영달은 조용한 틈을 타 대감에게 아뢰었습니다. 대감마님께서는 워낙 청렴하고 검소하셔서 한 푼도 사적으로 쓰지 않으셨지요. 그 결과 소인이 장부에 기재하고 남은 것만 해도 백금 10만 냥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분하실런지요? 감사는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걸 처리할 방도를 생각했으나 마땅히 떠오르지 않는구나. 아직 정해진 건 없구나. 혹시 내가 생각해둔 것이라도 있는 것이냐? 이에 영달이 조심스럽게 나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평안도의 일부 탐관오리나 관료들로부터 여러 가지 횡포로 백성들이 어려움에 있으니 10만 냥 중 5만 냥을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쓰신다면 어려운 백성의 살림이 조금은 나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백성들은 날이 깨서 세상에 없는 고마운 분으로 받들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만 냥은 소인에게 주십시오. 제가 청나라 상품을 사들여서 배에 싣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 삼남 지방으로 내려가 팔면 곱절의 이득을 낼 수 있습니다. 그 이득으로 군용의 활이나 화살, 창이나 칼, 대포 등을 구입하고 군량을 비축하여 대동강과 평안도에 방비에 쓰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구나. 당장 10만 냥을 내줄 터이니 내 뜻대로 실행에 옮기거라. 예, 대감마님 분부대로 거행하겠습니다. 영달은 곧바로 5만 냥을 활용해 평안도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했지요. 그는 하급 군졸들과 구시라치들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구입하여 오래되고 낡은 무기와 방어 시설을 새롭게 정비하고 군졸들은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비로 훈련하면서 사기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궁핍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만 양은 그의 계획대로 청나라 상품을 사들이는데 사용되었어요. 그는 고급 비단, 도자기, 차, 향신료 등 인기 있는 청나라 상품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배에 실어 남쪽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영달은 오겠다고 한 기한을 넘기고도 소식도 없이 3년 동안이나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3년이나 소식이 없었던 이유는 남쪽에 도착하여 청나라 물품을 팔아 크게 이윤을 벌어들였으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욕심이 생겨 돈을 더 벌 요량으로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청나라 상인들 정보를 손에 넣어 그들과 직접 거래하기로 했어요. 청나라 상인에게 비단을 값싸게 사들여 한양에 가서 비싸게 팔 요령으로 비단을 대량 구입해 창고에 쌓아놓고 청지기를 시켜 한양에 있는 상점들에 약간의 이익을 붙여 팔게 하였지요. 그리고 한양에서 제일 인기가 있는 귀한 인삼을 수십 짝을 사들였어요. 그런데 인삼의 궤짝을 열어보니 위에는 보기에도 실한 양질의 인삼이 있었지만 밑으로 갈수록 값이 안 나가는 볼품없는 인삼이 대부분이었으며 한양으로 내다 팔고 있던 비단은 반품 처리가 계속되었는데 이유를 알아보니 비단은 겉보기에는 진짜와 매우 비슷했지만 세탁하거나 햇빛에 오래 노출되면 색이 변하고 쉽게 찢어지는 저급한 천이었습니다. 여러 상인이 영달에게 항의하며 비단을 반품하고 환불을 요구하였습니다. 영달은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되었고 영달에 대한 상인들의 평판과 신뢰는 땅에 떨어지게 되었지요. 한양에 있는 상인들은 더 이상 영달의 물건을 사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달은 이른 시일에 많은 돈을 벌려는 욕심 때문에 청나라 상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 힘들게 모은 돈도 사기당하고 상인들과의 신뢰도 바닥에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영달은 너무나 허탈했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은 것과 욕심이 과해 일을 꼼꼼히 처리하지 못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하여 감사와 약속한 날짜에 평안도에 가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돈을 몇 천냥이라도 주고 돌리고 싶었지요. 하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고 다시 수습할 시간과 방법이 필요했어요. 영달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얼마 남은 돈으로 조그맣게 다시 시작했습니다. 우선 바닥으로 떨어진 상인들과의 신뢰를 다시 찾기 위하여 상인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며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한 번만 믿어달라고 간청하고 상인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물건의 품질을 더 꼼꼼히 체크해 최상의 물건만 취급하여 다시 일으켜 큰 돈을 버는데 3년의 세월이 꼬박 걸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대감은 평안도 임기가 다 되어 한양으로 복귀했지요. 대감은 소식이 없는 영달에게 속았다고 생각해 걸핏하면 영달이 이놈은 큰 도둑놈이야. 내 찾기만 하면 이놈을 능지처참할 것이야. 라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춘심을 잡아 문초하였습니다. 내 이년, 너는 내 서방과 내통하고 있지 않았느냐? 어서 바른 대로 말하거라. 그놈이 어디 있는지. 대감마님, 저도 모르옵니다. 그동안 저에게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소인의 말을 믿어주십시오. 안 되겠다. 전현이 말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 멍석말이하거라. 하인들은 영달의 아내 춘심을 멍석에 넣고 마구 몽둥이질을 해댔습니다. 춘심은 몽둥이로 맞으며 몸도 마음도 너무 고통스러워 정말 세상이 온통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나를 아껴주었던 서방의 배신과 오랫동안 모시고 있던 대감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 상황이 매질보다 가슴이 더 아프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오랜 매질이 지속되어도 춘심은 영달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자 대감은 결국 매질을 멈추고 춘심은 광에 가두라 하였습니다. 제 서방도 붙들지 못하고 소박을 맞다니 박색한 것은 어쩔 수 없구나. 열흘이 넘도록 광에 갇혀 고초를 겪은 춘심은 심한 매질의 상처가 깊어 그만 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이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영달은 처음 한양에 왔을 때보다 더 누더기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영달은 대감집 문 앞에서 춘심의 남편 영다리가 돌아와 뵙기를 청하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인이 나와 영달을 보자 당장 여기서 나가거라. 대감마님께 발각되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우니 빨리 도망을 가거라. 하지만 영달은 우선 안방마님을 뵙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안채에서 안방마님이 나와 영달을 보더니 그래 그동안 연락도 없다가 이제 그 꼴로 나타나다니. 그동안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대감께서는 5만 양을 훔쳐갔다는 이유로 너를 죽이려 하신다. 하지만 대감께서 평안도 감사로 가 계실 때 한양의 집안일을 전혀 돌보시지 않으셨지. 그때 너는 잊지 않고 우리 가족이 필요한 물품을 계속 보내며 알뜰히 챙겨주었지. 내가 필요한 물품을 계속 보내주지 않았다면 우리 가정은 꾸려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니 너의 공로는 내가 어찌 잊겠느냐. 하지만 대감께서 너를 죽이려 하니 여기 머물지 말고 속히 떠나거라. 마님, 대감마님을 뵙고 자초지종을 말씀드릴 테니 대감마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내 그리 일럭건을 고집을 부리니 정녕 대감께 죽임을 당하고 싶은 게냐. 하지만 영달이 대감마님을 만나야겠다고 뜻을 굽히지 않자 마님은 대감마님이 퇴청하실 시간까지 집에서 기다리라고 허락하였습니다. 퇴청하여 집으로 돌아온 영달을 본 대감은 진노하여 네 이놈! 어디서 거짓걸로 이제 나타났느냐? 저놈을 당장 멍석에 말아 매우 쳐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에 놀란 영달은 대감마님 멍석말이 하시기 전에 소인의 말씀을 잠시만 들어주십시오. 그동안의 일을 상세히 아르겠습니다. 백금 5만 양이면 얼마나 큰 돈인데 소인이 정말 훔치려 했다면 지금 감히 이렇게 나타났겠습니까? 대감마님께서는 그동안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연유를 알아보시지도 않고 다짜고짜 소인을 죽이려고만 하십니까? 그래 이놈아, 그동안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말이라도 들어보자꾸나. 하면서 영달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본디 평안도 사람이 아니라 영남의 유생입니다. 대감마님 댁으로 오기 위해 일부러 대감마님의 여종 춘심과 혼인하여 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댁에 들어온 이유는 대감께서 인품이 남다르시고 청렴결백하심에 분명 평안 감사가 되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라에서도 평안도는 물자가 풍부하고 관리의 살림을 늘리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니 청렴결백한 대감마님께서 평안도 감사로 가실 것은 자명한 일이었지요. 그래서 소인 대감마님 밑에서 일하기를 자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을 낮춰 대감나리를 모시면서 이곳의 물자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이익을 얻으려면 먼저 남에게 이익을 주어야 하고 윗사람을 이롭게 하려면 아랫사람을 먼저 이롭게 해야 하는 법이지요. 소인 5만 양으로 청나라 물품을 무역하여 배에 싣고 경상도 남쪽 지방으로 가서 일본 물품과 바꾸어 다시 한양으로 올라와 되팔고 하기를 반복하며 5만 양을 10만 양으로 다시 만들어 싸우나 하며 그동안 고난과 역경을 모두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20만 양으로 물을 축적하여 10만 양은 고향 땅에 있는 처자식에게 논과 밭을 준비해 먹고 살기 불편함 없이 해주고 또 10만 양은 은혜를 입은 대감마님께 부를 축적해드리고 싶어 기름진 논밭과 실한 집에 건실한 하인을 골라 농사지어 이제 며칠 있으면 지방에 사는 노비들이 곡식 1000섬을 가지고 대감댁으로 올라올 것이옵니다. 이것은 바로 소인이 모아온 전답의 문서입니다. 라며 땅 문서를 대감에 내밀었습니다. 나는 너의 이익이 어떻고 손해가 어떻고를 따지려는 게 아니니라. 3년 동안이나 소식도 없이 나를 기만하였으니 죽어 마땅하니라. 대감마님을 속인 것은 죽을 죄이오나 제가 만약 대감마님을 속이지 않았다면 나리 같은 청렴한 분이 무슨 수로 10만 양의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소인 대감마님의 너그러움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소인의 처 춘심을 데리고 영남으로 내려가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성실히 살겠습니다. 그동안의 자초지종을 들은 대감은 영달의 말에 일리가 있음을 알고 그를 경솔하게 꾸짖은 일을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대감은 청빈한 가문 출신으로 맑은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도 졸지에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으니 모두 영달의 지혜로움에서 나온 것이어서 영달을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를 속인 건 괘씸하나 그동안 고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도 노력한 바 가상하여 너의 죄를 용서하겠다. 대감마님 은혜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에 영달은 춘심은 어디 있는지 아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기에 대감은 영달에게 할 말이 없어 헛기침만 하였습니다. 다른 하인이 영달에게 다가가 춘심의 일을 이야기하자 영달은 땅을 치며 통곡하였습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공이 제일 큰 여인이었고 이제는 여종이 아닌 한 남자의 아내로 알뜰살뜰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설레는 마음을 먹고 영남 조강지처 집 옆에 큰 집까지 마련해두고 이렇게 그녀를 데리러 왔는데 정작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말에 영달은 믿기지 않았지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아내가 묻힌 곳이라도 가서 영달이가 왔다고 인사를 하려 하인에게 그녀가 묻힌 곳을 알려달라고 하자 산월이 대감 댁밥 밑 한 자락에 봉분도 없이 묻혀 있다고 하여 그곳으로 달려가 보니 산소인지 풀밭인지 모르게 잡초가 무성하고 초라하게 버려진 아내를 영달은 그냥 내버려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봉분을 만들어 억울하게 죽어간 아내의 묘임을 알리고 제사까지 성대하게 지내 영혼을 달래주었습니다.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영달은 떨어지지 않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하여 영남으로 내려온 영달은 조그맣게 장사를 하며 가족들과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성급한 욕심은 화를 불러올 수 있고 자칫 패망의 지름길이 될 수 있지요. 영달의 성급함을 교훈 삼아 어떤 일이든지 급하지 않게 일을 진행하여 불상사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산속에서 만난 여인. 조선의 한 마을 전역에 퍼진 전염병을 치료하기 위해 전설의 약초를 찾아 험난한 모험을 떠나는 한 의원의 음산하지만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스토리 중간에는 재미난 반전이 숨어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시청해보세요. 깊은 밤 짙은 안개가 산골짜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발 아래서 낙엽이 바스락거릴 때마다 두공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호롱불을 밝히며 길을 찾으려 했지만 짙은 어둠 속에서 방향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지요. 여기가 맞는 길일 텐데. 그는 중얼거리며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겼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따라 몇 시간을 헤매다 보니 발목이 뻐근해졌지만 하루빨리 마을 사람들을 치료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두공은 몸을 돌려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어요. 누구 계십니까? 대답 대신 또 다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만이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급해진 두공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 순간 숲속의 하얀 옷자락이 나풀거리는 것이 보였지요. 그 옷자락은 바람에 떠다니듯 가볍게 흔들렸어요. 두공은 걸음을 멈추었지요. 거기 누구십니까? 사람 있습니까? 여전히 아무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얀 옷자락은 더 깊은 숲속으로 스르륵 사라졌습니다. 숲에서 길을 잃은 두공은 주변의 기운이 묘하게 변하고 있음을 느꼈지요. 공기가 무겁고 서늘해지며 숲의 소리도 점점 잦아들었지요. 그리고 그곳 커다란 고목 아래 한 여인이 서 있었어요. 그녀는 두공을 응시하며 가만히 서 있었답니다. 청초한 얼굴에 긴 머리카락이 빛을 받아 은빛으로 빛이 났고 하얀 옷자락은 안개처럼 몸을 감싸고 있었지요. 어떻게 이 깊은 숲에 오셨습니까? 그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맑았지만 어딘가 차갑고 냉랭하여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공은 경계심을 풀지 못한 채 한 발짝 물러섰지요. 길을 잃었습니다. 저는 의원입니다. 급히 아랫마을로 가야 하는데 길을 잃고 헤매는 중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두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의원이라. 사람들을 살리는 일이군요. 흥미롭군요. 두공은 그녀의 말투에 당황했지만 그녀의 시선을 피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마을로 가는 길을 아십니까? 여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숲은 위험하고 산세가 가파르니 조심해야 하지요. 무사히 가고 싶으시면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녀는 몸을 돌려 숲속 어딘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공중에 떠서 바람에 실린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두공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녀의 뒤를 따랐어요. 한참 동안 그녀를 따라 걸었지만
이상하게도 발길이 무겁지 않고 길이 점점 또렷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인의 뒤를 쫓던 그는 점점 그녀가 인간이 아니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두공은 그녀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지요. 드디어 숲의 끝자락에 다다르자 여인은 멈춰 섰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당신 혼자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두공은 고맙다는 말을 건네려 했지만 여인이 먼저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마을에 닿기까지 당신이 본 모든 것은 꿈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남긴 그녀는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두공은 서늘한 기운에 몸을 떨며 그녀가 사라진 쪽을 멍하니 보고 있었지요. 대체 뭐였지? 이상한 기운이 도는데 암튼 이상해. 그는 귀신에 홀린 듯한 기운을 받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천천히 앞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두공은 여인의 말대로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조금 전까지 어둡고 험난하던 길이 어느새 평탄하여 걷기 쉬운 길로 변해 있었지요. 정말 여우에라도 홀린 것일까? 그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숲밖에 보이는 작은 불빛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불빛은 곧 마을의 등불로 이어졌고 두공은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하였답니다. 마을은 한눈에 보기에도 황량한 분위기였습니다. 집마다 문이 닫혀 있었고 길에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지요. 두공은 문득 자신을 맞이할 사람조차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봐요! 여기 의원이 왔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잠시 후 어느 허름한 집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더니 허리가 굽은 노인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의원이라 아셨습니까? 노인의 눈빛에는 희망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가자 마을에 있던 의원까지 도망간 처지라 외지에서 의원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터라 노인은 의아해했지요. 네,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환자가 어디에 계시는지 알려주십시오. 두공이 정중히 말하자 노인은 문 밖으로 나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사람들 모두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시지요. 노인을 따라가자 움막 같은 곳에 환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공은 성심을 다해 환자를 돌보았습니다. 열로 몸이 뜨겁고 기운이 다 빠져버린 사람들 대부분은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더 악화한 상태였습니다. 두공은 들고 온 약을 나눠주며 응급처치했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이대로는 모두를 살릴 수 없는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두공은 밤새 마을의 여러 환자를 돌보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약과 간단한 처치만으로 병세를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침상에 누워 신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두공은 무력감에 빠졌어요. 이렇게 놔두면 모두를 잃게 될지도 몰라. 그는 머리를 감싸쥐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그를 도와주던 노인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지요. 의원님,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두공은 흐르는 땀을 닦으며 귀가 솔깃하여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말씀해 주세요. 노인은 주름진 손으로 턱을 문지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산속 깊은 곳에는 신령스러운 약초가 자란다는 풍문이 있지요. 여우비가 내릴 때만 나타나는 초록빛 불로 여우비초라고 하더군요. 그 약초를 달여 마시면 어떤 병도 낫는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숲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더이다. 여우비초라니? 두공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서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 아니라도 여우비가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약초가 빛을 발한다는군요. 하지만 그 숲은 오래전부터 귀신들이 지킨다는 소문이 돌았지요. 노인은 고개를 들면서 덧붙였습니다. 산속에서 길을 잃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니 그 약초라도 먹이고 싶은 간절한 생각이 들어서요. 두공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리듯 노인에게 말하였지요.
이대로라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죽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릴 방법은 그 여우비초를 구하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군요. 다음 날 아침 두공은 가벼운 보찜을 꾸려 산길로 나섰습니다. 노인의 말을 떠올리며 그는 여우비가 내린다는 약초를 찾기 위해 단단히 각오를 다졌습니다. 내 반드시 약초를 찾아 돌아가겠다. 마을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지난번 길을 잃고 헤매던 때처럼 숲의 공기는 시원했지만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나뭇잎들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리고 먼 곳에서는 새의 울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이어졌지요. 그는 나뭇가지로 뒤덮인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한참을 걷던 두공은 준비해온 지도를 꺼내 살폈습니다. 노인이 말한 곳이 어디쯤일까? 두공은 지도를 따라 걷다. 잠시 바위 옆에 보찜을 내려놓고 주먹밥을 꺼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안 되지.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면서 주변을 둘러보던 그는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이 약초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 아니, 믿어야 해.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는 남은 주먹밥을 보찜에 다시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다시 가보자. 꼭 찾을 수 있을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숲은 점점 더 무성하고 깊어졌습니다. 나뭇가지와 덩굴이 얽힌 길을 헤치며 걸어가던 그는 몸이 땀으로 젖는 것을 느꼈지만 머릿속에는 여우비초를 찾겠다는 생각뿐이었지요. 이 숲은 정말 끝이 없군. 그가 무심코 내뱉은 말은 산중의 정적 속에서 메아리가 되어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해가 지고 숲속은 어느새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밤이 되니 더욱 신비한 기운이 감도는군. 그는 초롱불을 앞세우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가 초롱불을 들고 길을 따라 걷던 중 문득 주위가 묘하게 조용해졌어요. 바람 소리조차 멎은 것처럼 느껴졌지요. 두공은 멈춰서서 초롱불을 들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무언가 이상한데.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 초롱불을 들고 있는 것처럼 흔들거리고 있었지요. 저건 뭐지? 두공은 조심스럽게 빛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빛이 조금 더 가까워지자 두공은 그것이 낮에 노인이 말했던 전설의 약초 여우비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빛나는 무언가를 향해 걸어가던 그는 숲속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결국 여기까지 오셨군요. 두공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지난밤에 숲에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여인의 하얀 옷자락이 달빛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당신은 그는 말을 잇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은 그의 놀란 표정을 보며 미소 지었지요. 약초를 찾으러 오셨다면 제가 도와드리지요. 그녀는 이미 두공이 약초를 구하러 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말하였지요. 당신은 누구신데 지난번부터 이렇게 깊은 산속에 거처하면서 저를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두공은 산속 여인의 정체가 궁금하여 물었지요. 저는 이곳 산속에 사는 이화라고 합니다. 의원님이 약초를 캐시면 그때 제 정체를 말씀드리지요. 정말 약초를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이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길을 가리켰습니다. 저를 따라오십시오. 하지만 약초를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약속을 지켜야 한답니다. 그리하여 두공은 이화의 뒤를 따라 여우비초를 찾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초롱불은 두 사람의 길을 밝혔고 숲속은 점점 더 신비로운 기운으로 가득해졌습니다. 두공과 이화는 초롱불 아래서 숲을 헤쳐나가면서 걷기 시작했지요. 두공은 그녀가 어두운 길을 아무런 빛도 없이 걸어가는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발목을 잡을 법한 덩굴도 불쑥 솟은 돌멩이도 그녀의 발길을 방해하지 못했지요. 이 길은 점점 더 험난해질 겁니다. 이화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 더욱 조심히 걸으셔야 합니다. 여우비초는 그리 쉽게 얻어지는 약초가 아닙니다. 여우비초가 있는 곳이 대체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세상과 천상의 경계입니다. 인간이 감히 들어설 수 있는 곳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많은 관문을 통과해야 하지요. 그녀는 여우비초에 대하여 잘 아는 듯 하였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 두 사람 앞에 거대한 바위 절벽이 나타났습니다. 절벽 아래로는 검은 연못이 펼쳐져 있었지요. 연못 위에는 희미한 안개가 피어올라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이 연못을 건너야 합니다. 이화가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건너다니요.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건너죠? 두공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그때 연못 위로 나뭇가지들이 움직이더니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뻗어와 얇은 다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다리는 당신의 믿음으로만 지탱됩니다. 두려움을 느끼면 다리가 사라질 겁니다. 이화는 차분히 설명하였어요. 두공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다리에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닥에 나뭇가지들이 흔들렸지만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연못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어디선가 물속에서 끈적한 검은 손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손은 그의 발목을 잡으려 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이화가 외쳤습니다. 두공은 호롱불을 단단히 쥐고 물속 손을 향해 힘껏 내리쳤습니다. 검은 손은 비명을 지르며 물속으로 사라졌지만 다리는 크게 흔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이화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두공은 다시금 이를 악물고 흔들리는 다리를 끝까지 걸어갔고 마침내 반대편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만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를 건넌 후 두 사람은 숲속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화가 앞서 걸으며 조용히 경고했어요. 이곳부터는 당신의 의지를 시험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장 약한 마음을 이용할 테니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두공은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기도 전에 숲속의 기운이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무들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이리저리 흔들리며 길을 가로막았고 바람에 실려오는 낮은 속삭임이 그의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왜 이 고생을 하는 거지? 아무도 널 이해하지 못할 텐데. 속삭임은 두공의 마음속 깊은 불안감을 건드렸습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화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지금은 당신의 의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속삭임은 계속해서 비웃듯 이어졌습니다. 그 약초를 얻으러 이 숲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실패했지. 너도 다르지 않을 거야.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목숨은 건질 수 있지. 그렇게까지 애써서 오면 뭐하겠어. 결국엔 실패하고 말 텐데. 두공은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주위를 둘러보며 크게 외쳤습니다. 난 실패하지 않을 거야. 약초를 찾아 반드시 돌아갈 거라고. 두공은 그녀의 말을 떠올리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무들이 다시 길을 열었고 속삭임은 점차 잦아들었지요. 마침내 두 사람은 커다란 나무가 우뚝 서 있고 움푹 팬 듯한 웅덩이 같은 곳에 푸른빛을 내뿜는 작은 약초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그것이 바로 여우비초였습니다. 저것이 바로 당신이 찾던 약초입니다. 이화가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선 마지막 시험이 필요합니다. 두공이 약초에 가까이 다가가자 땅이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나무의 뿌리들이 뱀처럼 더 거세게 휘감아 그의 다리와 허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 정도로 포기할 수 없어. 두공은 초롱불을 높이 들며 뿌리를 발로 차고 손으로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점점 더 강하게 조여오며 그의 숨통을 끊으려는 듯 점차 강해졌습니다. 이화가 멀리서 외쳤습니다. 마음을 굳건히 먹고 버티세요. 이 관문만 넘으면 여우비초를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숲이 당신의 의지를 시험하는 겁니다. 두공은 이를 악물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나 나무의 뿌리는 이제 그의 팔까지 올라오며 초롱불을 빼앗으려 들었지요. 놓아! 놓으란 말이다. 그는 초롱불을 꼭 쥐고 비틀거리며 외쳤습니다. 그때 그의 발 아래에서 돌부리가 튀어나와 발목을 걸었고 두공은 그대로 땅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초롱불이 그의 손에서 굴러떨어졌고 어둠이 점차 그를 덮쳐오기 시작했지요.
여기서 이대로 끝낼 수 없어. 그는 땅을 짚고 일어나 초롱불을 다시 잡으려 했지만 뿌리가 초롱불을 감싸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초롱불을 빨리 잡으세요. 이들은 불을 무서워합니다. 초롱불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화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두공은 이를 악물고 있는 힘을 모아 뿌리를 잡아 밀쳐냈습니다. 한 손으로 뿌리를 떼어내며 겨우 초롱불을 다시 붙잡았습니다. 다시 밝아라! 그는 힘을 주어 초롱불을 들어 올렸습니다. 초롱불은 그가 믿음을 되찾는 순간 다시 밝게 빛났고 뿌리들은 마치 초롱불빛에 겁을 먹은 듯 스르르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때다 싶어 두공은 여우비초를 움켜쥐어 뜯었지요. 한 움큼 뜯자 뿌리들은 땅으로 가라앉았고 두공은 차분히 여우비초를 뜯었지요. 드디어 얻었어요. 두공은 약초를 가득 품에 안고 땀이 흠뻑 젖은 얼굴로 겨우 숨을 골랐습니다. 당신은 해냈습니다. 이화가 조용히 말하며 다가왔습니다. 두공은 땀에 젖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군요. 두공이 힘겹게 말하였어요. 네. 그 약초는 마을 사람들을 구할 열쇠입니다. 하지만 이 숲을 나갈 때까지 방심하지 마세요. 이화의 안내로 두 사람은 다시 숲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정은 끝난 듯 보였지만 두공은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숲을 빠져나가는 동안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지 그는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피곤으로 지쳐 무거웠지만 약초를 얻었다는 기쁨과 보람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사람들을 구할 수 있어.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옆에서 이화의 얼굴은 회색빛으로 변하고 있었지요. 이제 숲을 빨리 나가야 합니다. 더 이상 머무르면 당신에게도 나에게도 좋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공은 그녀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며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약초를 얻었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이화는 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돌려 숲속 어딘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하얀 옷자락 끝이 흐릿해지며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두공은 그제야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 몸이 왜 이러죠? 이화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 숲의 기운을 여우비초를 얻기 위해 다 쓰고 나니 제 기운이 무너져 사라지는 것입니다. 두공은 이화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은 대체 누구죠? 이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어요. 아까 말했지요. 나는 이 숲을 지키는 존재라고. 하지만 그 본질은 구미호입니다. 그 말에 두공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를 도왔던 따뜻한 여인의 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이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지요. 구미호라니 인간의 심장을 빼앗고 사람들을 홀린다는 그 존재가 당신이란 말입니까? 이화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나는 한때 인간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들을 저주했지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을 돕지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두공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나를 흔들었어요. 당신의 간절함과 따뜻한 눈빛이 나를 움직이게 했고 내가 인간을 돕는 길을 다시 선택하도록 만들었어요. 두공은 그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나를 도와준 겁니까? 인간에게 배신당한 기억이 그렇게 아프다면 왜 또다시 인간을 위해 힘을 쓰는 거죠? 이화는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었지요.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끈끈한 사랑의 감정이 이화의 가슴 속에서 들려오는 듯 했지요. 숲의 경계를 따라 걸으며 이화는 점점 흐릿해지는 자신의 손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점점 더 투명해지고 실체가 사라져가고 있었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따뜻함이 피어나고 있었지요. 두공은 그녀의 곁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이화, 당신은 왜 나를 돕는 겁니까? 솔직히 말해서
난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이화는 그의 물음에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결국 발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당신의 간절함이 숲을 울린 것 같았어요. 당신이 정말로 진심인지 확인하고 싶었고, 그래서 당신을 도운 거예요. 두공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 여정을 보내는 동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겠다는 결의, 그리고 무조건 자신을 희생하려는 의로운 모습이 저희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습니다. 나는 인간들에게 배신당했던 기억 때문에 그들을 증오하며 살아왔어요. 인간은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한 존재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녀는 고개를 들어 두공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달랐어요. 당신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더군요. 당신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인간이 있다는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죠. 두공은 그녀의 말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는 그녀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듣고 깊은 감정에 휩싸였지요.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이화는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의 그런 모습이 나를 변하게 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지요. 다시는 인간을 돕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내가 당신을 위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두공은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숲을 빠져나갈수록 이화의 몸은 점점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기운이 약해지고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이화, 괜찮아요? 두공은 그녀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숨소리는 점점 가빠졌습니다. 나는 인간 세상에 오래 머물 수 없어요. 인간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저는 형체가 사라져가요. 두공은 그녀를 부축하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렇다면 이 숲을 떠나지 말아요. 나 혼자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무사한 게 더 중요해요. 하지만 이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길을 인도하지 않으면 당신은 이 숲속에서 헤매다 죽을 거예요. 두공과 이화는 마침내 숲의 경계에 다다르자 갑자기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바람이 먹고 숲은 마치 생명을 잃은 듯 고요해졌지요. 그 순간 하늘에서 눈부신 빛이 내려왔고 빛속에서 3명의 심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검은색 옷을 휘날리며 천상의 위엄을 자랑하듯 서 있었습니다. 구미호 이화야. 인간 세상에서 금기를 범하고 그들을 돕는 죄를 지었으니 내 죄를 묻겠다. 이화는 심판자들을 보며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맞닥뜨리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심판자여. 저는 그저 그녀가 말하려 하자 심판자 중 한 명이 차갑게 손을 들어서 막았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다. 인간 세상에서 감정에 휘둘려 내 존재를 더럽혔으니 내 생명을 거두어 드릴 것이다. 그 말에 두공은 깜짝 놀라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이화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이화는 그저 저와 함께 사람들을 구하려 했을 뿐입니다. 왜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까? 심판자 중 다른 한 명이 냉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인간이여, 내가 이해하지 못할 천상의 법도가 있다. 구미호는 인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녀가 인간을 돕는 순간 천상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다. 균형이니 법이니 그런 건 인간의 생명보다 중요한가요? 두공은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내가 감히 천상에 도전하는가? 심판자들이 그의 말에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심판자들은 이화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지요. 그들이 손을 뻗는 순간 두공이 그녀 앞에 서서 팔을 벌렸습니다. 그녀에게 손대지 마십시오. 심판자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두공을 내려다보았지요. 인간 주제의 구미호를 지키겠다는 건가? 참으로 무모하군. 심판자 중 한 명이 손을 들어 올리자 두공의 주위로 강한 바람이 몰아치며 그를 뒤로 밀쳐냈습니다.
그는 땅에 내동댕이 쳐졌지만 다시 일어나 비틀거리며 이화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가 의원으로서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건 이와 덕분입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려는 우리의 노력이 어찌 죄가 된단 말입니까? 심판자들은 두공의 외침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하였지요. 그녀의 존재는 인간을 돕는 자가 아니고 천상의 세계에서 죄를 지어 이승에서 벌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인간을 돕다니 이런 무모한 짓이 어디 있단 말인가. 이화는 두공의 뒤에서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의원님, 이제 그만두세요. 제가 선택한 일이니 제가 책임져야 해요. 안 됩니다. 당신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없어요. 두공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화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약초를 얻었고 마을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제게 남은 생명은 그들을 구한 대가로 충분해요.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심판자들을 마주했습니다. 저는 천상의 법을 어겼습니다. 제가 인간 세상을 도우며 느낀 감정은 금기일지 모르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느낀 인간의 따뜻함은 오랜 증오를 씻어낼 만큼 강했으니까요. 심판자들은 그녀의 말에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너의 벌을 받거라. 그때 두공은 남은 힘을 모아 심판자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녀의 생명을 거둔다면 제 생명을 가져가세요. 그녀가 한 일은 제 일과 다름없습니다. 그의 말에 심판자들은 잠시 말을 멈추었고 숲의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그녀를 대신해 생명을 바친다면 이 구미호의 생명은 살릴 수 있다. 심판자 중 한 명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이화는 깜짝 놀라며 두공을 돌아봤습니다. 안 돼요. 당신은 여우비초를 갖고 가서 더 많은 사람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하지만 두공은 흔들림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과 마을 사람들을 모두 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의 간절함 앞에서 심판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고민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한 명이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인간의 생명은 우리가 거두지 않겠다. 하지만 구미호 이화는 더 이상 인간 세상에 남아서는 안 된다. 그녀는 천상의 운명을 따를 것이다. 심판자들은 이화를 천상의 길로 데려가려 했고 이화는 두공에게 작별을 고하며 천천히 빗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공 당신 덕분에 인간을 다시 믿게 되었어요. 고마워요. 당신의 인간 사랑은 제 마음까지 변화를 시켰습니다. 부디 모든 일이 성공하길 바랍니다. 두공은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숲 한가운데 홀로 서서 조용히 그녀가 남긴 따뜻한 미소를 기억하며 약초를 꼭 쥔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공은 여우비초를 품에 안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돌아온 것을 반겼지만 그가 가져온 약초를 보고는 모두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게 정말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약초란 말인가요?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두공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약초는 숲에서 제 목숨을 걸고 얻어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반드시 구할 겁니다. 그는 약초를 정성껏 다려 환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약초를 마신 환자들은 점차 열이 내리고 힘을 되찾으며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지요. 며칠 뒤 병을 앓던 사람들이 하나둘 일어나며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두공 의원님이 우리를 구해주셨소. 정말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발밑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여우비초로 병을 완전히 물리친 두공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의 공로는 마침내 임금님의 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두공이라는 의원이 전염병을 치료했다고? 임금은 신하들에게 묻자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공의 업적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그런 인재라면 궁으로 불러들여 크게 칭송하여라. 두공은 임금님의 부름을 받고 궁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의 능력을 인정받아 궁에서는 임금님을 모시는 내의원의 직을 내렸으나 두공은 내의원직을 수락하지 않고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싶은 마음을 임금님께 전했지요. 그리하여 전국을 돌아다니며 굶주리고 병든 백성들을 돌보며 때때로 이화와 함께했던 숲의 풍경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이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나요?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그녀를 떠올리곤 했답니다. 두공은 생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언제나 이화와의 기억으로 채워져 있었지요. 그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문득 숲속에서 이화를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이화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속삭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미소는 마치 그녀와 다시 만난 것처럼 평온했고 그의 방 한쪽에는 그가 품고 있던 작은 여우비초에 말린 꽃잎이 놓여 있었답니다. 그것은 마치 그녀가 여전히 그의 곁에 있음을 상징하는 것 같았지요. 그 후로도 두공의 이야기는 백성들에게 널리 퍼져 전설로 남았습니다. 그 의원은 죽을 때까지 여우비초를 얻어 세상을 구한 공을 잊지 않았고 한 여인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숲속의 신비로운 존재와 인간의 사랑이 얽힌 이 전설은 세상에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업로드되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늘 건강하시고 웃음꽃 피는 행복한 일상을 보내시길 바랍니다.